자, 현대적 고전주의, 신고전주의란 말도 씁니다. 물론 이제 이 고전주의나 신고전주의를 고전주의가 나오고 나서 곧바로 사실은 조금 개정이 되거든요, 주장들을. 근데 거기서는 이제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것을 신고전주의라는 말도 쓰는데 지금 대체로 학자들이 현대적 고전주의를 그냥 신고전주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고전주의에서 베카리아가 얘기할 때는 어떤 관점이에요? 철학적 관점이에요. 무슨 뭐 실증적인 연구를 한 것이 아니라는 얘기니까. 과학적인 연구 방법을 동원한 것은 언제부터? 실증주의야. 실제로 증명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때는 고전주의는 실제로 증명한 게 아니야. 생각해 보니까 그럴 것 같아. 가설을 제시한 거야. 그러면 이것은 뭐라고 하냐면 그냥 사변적이란 말은 사변적, 생각을 변명했다 이런 얘기야. 사변적이다 이런 말을 써요. 그런데 우리 이제 현대 과학에서는 어때요? 현대 시대에서는 말만 가지고 얘기해갖고 인정을 하지 않아. 실증적 근거를 제시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어. 그런데 자, 실증주의에 와서 범죄는 이렇다? 범죄의 원인은 이렇다? 그래, 좋아. 네 말이 맞다. 치자. 그러면 범죄가 줄어들었니?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서 보니까 꼭 그런 것 같지도 않아. 범죄 문제를 해결했느냐? 못했단 얘기야. 그래서 고전주의가 19세기 실증주의 범죄 원인론 대두까지 약 100년간 지배적인 입장을 차지합니다. 그랬다가 실증주의가 나타났다고 그랬죠. 나타나서 재활 이념, 다시 말해서 치료 이념이죠. 치료 이념. 부정기형. 자, 이건 뭘 의미할까? 아니, 환자가 병원에 들어갔는데 치료가 되면 나가야지. 굳이 뭐 몇 년 동안 있을 필요 뭐 있어? 그래서 부정기형을 때립니다. 여기는 뭐예요? 그냥 정기형이라고 그랬어. 있었으면 그 성과가 미미했다 이 말이야. 뭔가 깨름치게. 그래서 네가 교정했니? 네가 치료했니? 우리 그렇게 묻잖아요. 교도소 제대로 바꿔봤습니까? 효과 있습니까? 재범률 낮아졌습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야. 그래서 나타난 것이 다시 고전주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름을 이제 억제 이론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억제 이론 이 말은 고전주의를 말해. 현대적 고전주의를 말합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하냐면 처벌의 확실성, 엄격성, 신속성이 형벌의 두려움을 이야기하고 범죄 억제 효과가 있다는 거야. 자, 이건 뭐예요? 고전주의에서 나온 얘기 아닙니까? 베카리아가 한 얘기야. 한 얘기를 70년대, 80년대에 다시 했더니 있다는 거야. 있다가 얘기한 것은 뭐예요? 결국은 실증적으로 검토했다는 거야. 실증주의적으로 그 타당성을 입증했다는 거예요. 입증. 그러니까 오늘날 이론은 다 실증주의입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뿌리가 고전주의적 생각을 갖고 있느냐 실증주의적 사고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할 뿐이야. 오늘날 나온 모든 이론들은 말로 해갖고는 어떤 누구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실제로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연구했느냐, 그리고 그 연구물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했을 때 똑같은 결과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신뢰성, 객관성, 그리고 경험적 타당성을 갖고 있느냐, 논리 일관적이냐, 이 내용을 가지고 그 이론을 인정을 해주는 거야. 그 논문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 현대적 고전주의는 사실은 뭐예요? 실증주의적 관점이다. 왜? 고전주의 그 성과를, 그런 논리들을 실제로 한번 연구를 했다니까. 그랬더니 범죄 억제 효과가 있더란 얘기야. 이걸 우리는 사법 모델로 설명을 합니다. 뒤에 가서 다시 볼 거예요. 이런 용어들 좀 기억하고 계셔. 자, 이거 볼까? 일반 억제와 특별 억제 나눠놨어요. 일반 억제는 뭐냐? 일반 예방이란 말도 쓰고요. 같은 말입니다. 약간 달리 이제 범죄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형사법 학자들이 쓰는 용어하고 약간 달라. 범죄학자들은 사회학자들이 나뉘고 있어요. 억제란 말을 써, 디터런스란 말을 써. 그런데 형법학자들은 뭐냐? 예방이란 말을 써, 프리벤션이란 말을 써. 그러나 내용은 같은 의미야. 자, 일반 억제는 뭐야? 처벌의 위협으로 잠재적인 범죄자들,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 일반이니까. 일반인들 이런 얘기야. 범죄를 억제하는 것을 우리는 일반 예방이라고 하고요. 특별 예방, 특별 억제는 처벌을 통해서 재범 방지를 하고 범죄 종류나 범죄인 특성에 따른 차별하여. 범죄인이야. 그 사람을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이 범죄하지 않도록 하는 거야. 그게 뭐야? 치료 개념이 들어있단 말이야. 치료 개념이. 특별이니까. 이건 특별은 개인을 말해.
그 사람 한 당사자를 말하고 일반은 다른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형법이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결국은 일반 예방과 특별 예방을 동시에 추구하고 있어. 이해가 되시죠? 일반 예방과 그 사람 처벌함으로써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교도소에서의 활동이 있는가 하면 그 처벌하는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범죄를 하지 않아.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 그래서 일반 억제는 다른 잠재적인 범죄인들의 범죄 억제 효과가 있고, 특별 억제는 그 사람 범죄인 특성에 따른 차별화를 통해서 치료와 처우를 한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적극적 일반 예방과 소극적 일반 예방, 적극적 특별 예방과 소극적 특별 예방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시험 문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구분해 놔야 해. 자, 적극적인 일반 억제는 뭐냐면 법에 대한 신뢰심을 갖는 거예요. 국민들로 하여금 자, 다시 말해서 잠재적인 범죄인이야 국민들이야 아직 범죄를 하지 않았지만 범죄의 가능성이 누구나 있다니까. 범죄는 이익이 되면 범죄를 한다고 봤으니까. 자, 법에 대한 신뢰, 규범 의식, 법 규범의 자발적인 복종이야. 내면화되어 있다는 얘기야. 내면화. 그렇게까지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적극적 일반 예방이에요. 그런데 소극적 일반 예방은 뭐냐? 형벌에 의한 위협, 겁을 먹고 범죄를 하지 않아. 아씨, 저 큰일 났네. 그러니까 사람이 굉장히 소극적이야. 그냥 뭐 피동적이다는 얘기지. 아, 저거 범죄하면 안 되겠네? 라는 수준이야. 그렇지만 적극적 일반 예방은 신뢰감을 갖고 있어. 그리고 규범 의식, 법을 지켜야 한다는 의식이 내면화되어 있어. 법 규범에 대한 자발적인 복종이야. 이런 뜻. 이 두 가지 구분할 수 있겠죠? 적극적, 소극적 일반 예방. 그런가 하면 특별 억제는 적극적인 것은 교화 개선 위주의 적극적 억제제야. 그 사람을 바꾸는 거야. 자, 이 당사자야. 이거는 범죄인 당사자를 말해. 특별 예방은. 자, 교화 개선 위주로 적극적인 생각을 바꿔놨어. 자, 여러분들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뭘까요?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워낙에 많은 반복적으로 범죄를 하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독특한 신념체계를 갖고 있어. 이 친구들이. 내가 이렇게 사랑하는 방법이나 사람을 이해하는 방법이, 특히나 여성을 이해하는 방법이 달라. 구조가 달라. 그래서 그 구조를 바꿔줘야 해. 근데 이게 너 바뀌어라 이거 해갖고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돌려요. 상당한 시간 동안 합니다. 뭐 6개월 과정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뭘 하냐면, 야,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고, 여성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린지를 이렇게 성찰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생각이 뭔가 너만의 잘못된 생각이구나, 왜곡된 생각이구나, 이것을 인지를 성찰하게 만들고 이 구조를 바꿔주는 작업을 해. 그래서 이 결과를 이제 교육을 하고 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달라졌다 하면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교육들을 꾸준하게 시켜주면 실제로 성범죄율을 낮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캐나다나 다른 나라에서 드러난 성과들이고, 우리도 그 프로그램을 갖다가 지금 하고 있어요. 교도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적극적 억제 전략입니다. 내면화 시킨 거야. 신념 체계를 바꿔주는 거야. 자, 소극적인 것은 뭐냐? 극형, 무능력화. 죽여버린 거. 극형은 뭐야? 사형시킨 거. 무능력화는 가석방 없는 유기형, 무기형이 처벌 위주의 억제제야. 처벌을 하면 그 사람 처벌 완전히 해버려. 완전히 못 나오게 해. 범죄 못하지. 이건 뭐예요? 소극적인 특별 예방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구분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암기해 놓으셔야 해. 이해만 하시면 돼. 충분히. 자, 제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억제 이론이라고 했어. 억제 이론, 다시 말해서 고전주의 이론이란 말이죠. 고전주의의 생각을 우리는 이제 사변이라고 그랬어요. 사변, 생각을 변명한다 이 말이야. 변론한다 이런 얘기야. 그런데 오늘날 이것을 맞다라고 얘기하려면 뭘 해야 해? 연구를 해야 한다니까. 경험적으로 이렇게 맞다라고 드러내야 해. 실증적으로. 그 연구를 한 사람들이 집단 비교 연구를 했어. 로스의 시계를 분석을 해서 이 연구 결과들이 나오기 시작했어. 봐요. 깁스는 뭐라고 하냐면 50개 주의 범죄 발생률과 검거율과 형량을 비교했어. 미국에서. 그랬더니 살인의 경우 상관성이 인정되더라는 얘기야. 자, 살인을 한 사람들을
얼마나 엄중하게 처벌했느냐, 얼마나 확실하게 처벌했느냐, 얼마나 신속하게 처벌했느냐에 따라서 살인율이 달라지더란 얘기야. 그러면 엄중성, 확실성, 신속하게 처벌을 한 것이 강하면 강할수록 뭐예요? 범죄율이 작아지더라. 그렇다면 뭐가 돼? 고전주의 가설이 맞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억제 이론이 맞네?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요. 자, 티틀은 살인하고 타 범죄 연구를 같이 연구를 했어. 그랬더니 살인은 엄격할수록 효과가 있고 다른 것들은 차이가 없더라. 이렇게 실증적으로 입증을 했어. 자, 입증을 했다는 게 중요해. 자, 그 다음에 로스라는 사람이 시계를 분석은 뭐냐면 종적 연구라고 하는데 시간을 두고 했다는 얘기야. 시간을 두고. 자, 시간을 두고 했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자, 봐. 법률이 만들어졌어. 자, 이때는 영국 음주 규제 운전 규제법이거든. 자, 음주에 관한 규제법이 없었어. 이때의 음주율이 사건 사고율이 100이라고 한다면 법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에는 50으로 줄어들더란 얘기야. 그럼 뭐예요? 이 법의 효과가 있네. 뭐 범죄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처벌의 엄중성, 확실성, 신속성이 있는 법률에 있으니까 법률을 만들었더니 줄어드네. 효과 있잖아. 이걸 바로 시계열 연구라고 그래. 시간의 추적을 가지고 범죄 연구를 했다는 얘기야. 종적 연구야. 자, 그 다음에 범죄 경제학이란 말이 나와요. 범죄 경제학. 이 베커는 여러 가지 주장을 하는데 이 베커는 뒤에 가면 이제 낙인 이론가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뱅커야, 뱅커. 뭐요? 은행가 아닌가, 은행. 이 말은 무슨 얘기야? 경제학적으로 범죄 문제를 풀었어. 고전학파 견해를 얘기했단 말이야. 자, 범죄는 경제 활동과 같은 범죄 행위로 인한 이득과 손실, 이렇게 저울질 한다니까. 계산해갖고 내린 자유로운 의사 결정의 결과다. 이렇게. 범죄 경제학적으로 범죄 문제를 설명을 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먼저 이것부터 봅시다. 클락과 코네시의 함적 선택 이론. 이것도 같은 얘기야. 클락과 코네시. 클락이 뭐예요? 기중시계는 맞아, 시계죠. 꼬네시, 꼬나 봤단 말이야. 굉장히 이렇게 예민하게 봤단 얘기야. 이것도 뭐야? 범죄로 인한 효용과 처벌의 손실, 이익과 처벌의 손실이에요. 비교해서 범행을 여부를 결정한다. 이것도 무슨 얘기야? 고전주의 얘기죠. 고전주의 얘기야. 자, 그래서 고전학파는 어떤 공적이 있느냐? 죄형 법정주의를 확립했다. 범죄 예방과 제지에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한계는 뭐예요? 형벌 중심의 범죄 원인론을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증주의에 의한 비판을 철회를 받습니다. 실증주의에서 뭐라고 그래? 야, 모든 사람은 똑같은 게 아니야. 라고 해서 비판한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보시고, 자, 이게 이제 최근에 나온 이론들이니까 중요한 얘기야. 자, 일상생활 이론과 생활 양식 노출 이론이라는 게 있어. 이건 뭐냐면 사실은 피해자론이거든. 누가 피해자가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이에요. 이게 이론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가정이 뭐냐면 가정이 범죄인은 다 있다는 거야.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어. 그래서 고전주의적 입장에서 이론을 만들었다고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 갖다 놓은 거예요. 다음에 또 피해자 학에서 또 볼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뭐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돼. 그래 한번 들어는 봐. 자, 봐. 일상 활동 이론은 뭐냐면 여러분 코헨과 패슨이야. 항상 이름을 갖다가 붙여줘야 해. 이름 없는 이론은 없어. 자, 코펠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야. 코펠이 뭐예요? 우리 야외 활동 가면 밥해 먹기 위한 그 그릇을 말해. 코펠이야. 코펠은 갖고 누가 다녀요? 자유로운 영혼들이 다녀. 여기저기 돌아다닌단 말이야.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졸지에 범죄자하고 만나면 피해를 당한다는 얘기야. 그런 의미가 있어. 자, 일상 활동의 변화가 동기를 지닌 범죄자. 자, 동기를 지닌 범죄자는 누구예요? 이거 잠재적 범죄인이야. 모든 사람들은 기회가 되면 범죄를 한다니까. 그리고 적절한 범행 대상. 적절해. 매력이 있어. 여름에는 뭔가 매력 있는 범죄 대상이 누굴까? 여성일 경우에. 또 물건으로 얘기하면 금덩어리, 황금덩어리, 돈이 되는 것.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보호 능력이 없어. 뭔가 보니까는 저거 해볼만 하겠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이럴 때 이 세 가지 요소에서 시간적, 공간적 영향을 미쳐서 범죄가 발생한다는 이론이 일상활동 이론이야. 일상활동이야. 일상활동 가운데서 그 사람이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물건이 매력적인 범행 대상이 될 수도 있어. 그런데 그것을 지켜주는 보호의 부재, 보호 능력의 부재, 남친이 없다거나 또는 그 물건에 잠금 장치가 없다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그 기회가 포착이 되면 범죄를 한다는 거야. 그리고 그 사람은 상대방은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왜 피해자론이냐면 이 동기를 지닌 범죄자는 항상 있다니까. 우리 고전주의적 시각이야. 모든 사람은 쾌락을 높이고 가장 높게 하고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그런 인간성을 갖고 있어. 그래서 어떤 기회가 돼가지고 저것이 이익이 될 것 같다 하면 한다는 거야. 그런 차원에서 설명한 것이 일상생활 이론입니다. 자, 범죄 피해 발생과 거리가 먼 일상생활 유형은 범죄 기회가 감소될 수가 있다. 자, 시간의 흐름에 따른 범죄율 변화를 설명하고 있고요. 자, 매력성, 보호 가능성은 가변 변수다. 봐봐요. 매력성, 보호 가능성. 이거 매력성이 뭐라고? 적절한 범행 대상. 보호 가능성, 보호 능력의 부재. 이것은 가변 변수야. 이건 변할 수 있어. 아니, 물건이 어디다 집어넣어버리면 깊숙이 넣어버리면 못 찾잖아요. 그렇지만 범죄인은 동기를 지닌 범죄자는 독립변수란 말이야. 불변의 변수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은 상황적 범죄 예방 모델의 이론적 근거가 돼. 이 상황적이란 얘기는 상황적 범죄 예방이라는 것은 우리는 범죄는 누가 한다? 특별한 사람이 한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 상황이 범죄를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게 만든다는 거야. 이게 가면 이제 범죄 예방론에서 나오거든. 그래서 그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것이 일상활동 이동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생활 양식이야. 양식. 생활 양식이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늘상 하는 것은 늘상. 이건 루틴이야. 지 맘대로 하는 거야. 하다 말다 하는 거야. 근데 이것은 뭐예요? 라이프 스타일이란 말이야. 라이프 스타일. 생활 양식이. 자,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이거 보니까 뭐예요?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범죄 피해자가 될 확률이 높은 이유는 뭐예요? 외부 활동이 많다. 외부 활동이 많아. 늘상 가. 저녁마다 좀 뭔가 허전하니까 어디 술집에 가. 이건 늘 가는 어떤 생활 양식이 노출돼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범죄자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피해될 가능성이 크다. 자, 이거 이름 자체가 좀 재밌잖아요. 하인들이랑 갓프렌드스냐. 하인들이랑 아주 친해. 그러니까 하인 따라서 늘 가는 거야. 술집에 가서 술집에 가 있으면요 범죄 피해의 가능성이 큽니다. 실제로 사건 발생할 수가 있잖아. 밤에 나가면 또 사건 사고에 연루될 가능성이 크죠. 맞는 얘기야.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생활 양식이라니까. 자, 그런데 그러한 생활 양식에 빠져든 사람이 대체로 누구다? 젊은 사람, 남자, 미혼자, 저소득층, 저학력층이 보통 그렇게 떼거리로 돌아다니면서 사고를 많이 당한다. 이런 의미예요. 지금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은 범죄 피해자론이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피해자론의 전제가 뭐냐 이 말이야. 범죄의 가해자는 정해져 있다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야. 누구나. 그래서 여기다가 고전주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서 피해자론에서 다시 봅니다. 자, 사회적 계층에 따른 범죄 피해 위험성 차이를 설명하고 있다. 그죠? 범죄 근접성과 노출 등 범죄 기회의 구조적인 특성을 강조하고 있다. 자, 공통점, 이 두 이론이 공통점입니다. 범죄 기회 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일상 활동이나 생활 양식의 유형이 범죄를 위한 기회 구조를 어떻게 제공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건 뭐예요? 고전주의적 시각이라는 거야. 누구나 범죄로 인한 이익이 크다고 판단되면 범죄를 하게 되는데 그것이 노출돼 있다는 게 보여진다는 거야. 왔다 갔다 하면 보이네. 저거 밥으로 삼아야겠네. 이렇게 생각하고 범죄를 한다는 얘기야. 이것은 뭐예요? 실증주의적 관점을 경시하고 있다. 자, 범죄의 동기와 기타 범인성 관점의 중요성을 경시하고 있다. 범죄인에 대한 범죄의 동기는 크지 않아. 여기서 얘기할 때. 자, 비판. 범죄자 입장보다 피해자 측면에서 범죄 현상을 파악하려고 했기 때문에 범죄자가 구체적으로 범죄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 대상과 위험성을 판단하는 데는 적절하지 않다. 범죄자 관점이 아니야.
피해자 관점에서 설명한 것이다. 이 정도로. 매우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것은 전부 다 뭐예요? 현대적 고전주의적 시각이라는 거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